좀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평적인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의 전면전입니다. 정면 충돌이에요. 아이파드 같은 그런 모델 만들 수가 없겠다. 아니,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어떤 말씀 들려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가진 직업이 4가지였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의사 및 의대 교수였었고, 그 다음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었다가, 또 이제 벤처기업 창업해서 이제 경영을 10년 정도 했었던 경영자였었고, 지금은 또 이제 그 경영학 가르치는 그런 교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컨버전스라는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생각할 그런 부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아마도 두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뭐 나름대로 느낀 점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파드인데요. 처음에 저게 나왔던 게 아마 2003년인가 그 정도로 기억됩니다. 지금 7, 8년 전에 나왔었는데요. 처음 이제 그 아이파드를 구입을 해서 보니 좀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찾아봐도 온오프 스위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무리 찾아봐도 볼륨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당황해 하다가 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봤는데요. 한번 따라해 본 직후 더 이상 이제 그 설명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됐었죠. 저 원반과 화면밖에 없는데 저 원반 하나로 모든 메뉴 셀렉션이 다 되고, 저 원반 하나로 또 모든 볼륨 컨트롤이 다 되고, 그 전까지는 당연히 이제 음악 들으려고 하면 온오프 스위치나 볼륨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저런 아주 기발한 그런 착상들을 할까, 그런 것들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팀장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저런 걸 누가 저 아이디어를 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이분 한다는 말씀이 옛날 같은 디자이너들 같으면 저런 걸 못 만들었을 거라고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 애플사 디자이너들 중에서 보면 전자공학을 전공을 한 다음에 디자인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 또 디자이너로 출발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따로 열심히 전자공학을 공부를 해서 회로도 정도는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디자이너들이 많다 보니 이 사람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답니다. 그냥 기존의 그 디자인만 알던 사람들은 제약 조건들 다 수용하면서 예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 양쪽 다 이렇게 알다 보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회로도를 받고 거기 제약 조건들을 보고 나서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 상식으로 이거 없앨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던진답니다. 그렇게 그 질문을 던지고 나름대로 해답을 찾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결국은 저런 아주 그전 디자이너들이 하지 못한 혁신적인 발상을 하게 됐던 그런 요인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또 이제 몇 년 지나서 이제 아이폰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전에 나온 게 거의 뭐 6개월 전에 2년 정도를 기득권들이 막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큰 지금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심지어는 저거 하나 때문에 뭐 정부 조직 개편안까지도 뭐 논의의 장에 오르고 그런 지경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자문을 하시고는 하는데, 저도 이제 가서 이분들 만나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그 대기업 임원분들의 시각은 지금 우리가 좀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좀 더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기능을 추가를 하고 사용법을 좀 더 편하게 만들면 그럼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각을 들어보면서 제가 좀 이제 걱정이 됐던 게, 저게 그냥 휴대폰이 아니거든요. 휴대폰 대 휴대폰 또는 하드웨어 대 하드웨어로만 보면 그러면 그것만 따라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저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한국 대기업들은 수직적인
효율화에 굉장히 강한 기업들입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죠. 즉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한국의 대기업들은 필요한 부품이나 컨텐츠를 조달하기 위해서 하청업체를 통해서 이 하청업체가 최단 시간 내에 최저가로 최고의 품질을 가진 부품이나 컨텐츠를 대기업에게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요. 대기업은 그러한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SCM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진 게 우리나라가 익숙한 그런 방식들이거든요. 한국 기업이 세계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수직적인 효율화에 굉장히 강합니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 근데 이건 뭐냐면 이게 수직적인 효율화 모델이 아니고요. 저거는 수평적인 네트워크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야를 좀 넓혀보면 삼성, LG의 휴대폰과 애플의 아이폰의 싸움은 하드웨어 대 하드웨어 싸움이 아니고요. 한국의 수직적인 효율화 비즈니스 모델과 미국의 수평적인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의 전면전입니다. 정면 충돌이에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이 아이폰 하나 가지고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약 6개월 정도 이렇게 보다 보니 저 나름대로는 교훈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제가 처음 이제 생각을 했던 게 그 세상은 두 눈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그 세상은 정말 다차원적이라서 한쪽 면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면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아이폰을 보는 시각이 한쪽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하드웨어라는 그 한쪽 눈으로만 보다 보니까 입체적인 것도 다 2차원적으로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제대로 된 면들을 보지를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세상에 이런 다양한 면들을 다 보려면 최소한 2개 이상의 시각을 가지고 또는 두 눈 뜨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봐야 이 3차원인 물체가 3차원으로 보이게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면에서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콤 글래드웰인데요. 말콤 글래드웰은 뉴요커라는 잡지에 또 이 사람은 컬럼니스트 아닙니까? 기자분은 아니고 컬럼니스트인데 세계적인 이제 경영 쪽에서 경영 경제 분야의 석학의 한 사람으로 항상 손꼽히는 사람이 됐는데요. 저 사람 책들을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경영이나 사회 현상을 경영학자의 시각으로 보지가 않고요. 오히려 사실은 경영이라는 건 그 인문과학 중에서 가장 응용 분야에 있는 과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쪽이 사회학, 또 더 깊이 있는 쪽이 심리학 아닙니까? 사실 사람들의 그 심리학이나 사회에 대한 그런 것들이 경영 활동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경영 쪽의 시각으로만 머물지가 않고 심리학이나 사회학의 시각으로 경영을 보게 됐죠. 그러다 보니 또 뭐 아무리 경영에서 세계적인 석학이라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해석을 하고 시야를 가지고 그런 통념을 깨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세상을 그냥 단순하게 한 눈만 놓고 보면 2차원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요. 저렇게 최소한 2개 이상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그 제대로 된 실체를 볼 수 있겠다. 그런 게 이제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생각을 이제 우선 처음 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아이폰 보면서 뭘 느꼈었냐면 수평적인 사고방식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6년 전인데요. 6년 전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가 뭐였었냐면 IT 산업 분야의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를 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전자회사 중에 한 회사 그 CTO 분이 아마 부사장님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또 발표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제가 발표할 차례에 그 IT 산업을 크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인터넷 서비스 등등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어떨 거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쉬는 시간에 그 부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분류를 좀 바꿨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좋겠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상식으로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부품하고 똑같이 하드웨어를 구동시키는 데 필요한 하나의 부분품인데 그걸 똑같이 분류상으로 놔두면 사람들이 헷갈린대요. 그래서 대분류해서 소프트웨어를 빼달랍니다. 하드웨어 아래에다가 넣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야, 저 회사는 절대로 이런 융합의 시대에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는 힘들겠다. 왜냐하면 그 융합의 시대에서 시대 정신은 수평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즉 뭐냐 하면 그 나와 다른 상대방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걸 내 밑이나 또는 내 위 이런 수직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고요. 항상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얻어낼 수 있고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융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항상 이렇게 수직적으로만 놓고 보다 보면 도저히 이제 그런 발상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에 저 회사는 절대로 아이패드 같은 그런 모델 만들 수가 없겠다. 뭐 아니나 다를까 6년 지났는데 전혀 이제 상황이 나아진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수평적인 게 컨버전스 시대의 시대 정신은 저는 한마디로 수평적인 사고방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평적인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고 또 이제 그러면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정용 게임기입니다. 아마 집에서 비디오 게임기들 자제분들 때문에 이제 구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보면 가장 인기 있는 그 비디오 게임기가 닌텐도에서 만든 위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3가 이제 대표적인 기계 두 개인데요. 이 둘 간의 싸움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그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끼리 이렇게 싸울 때 누가 이길까라고 이렇게 볼 때 만약에 게임기 하드웨어 성능이 높은 게 이긴다고 생각하면 어느 쪽이 더 성능이 좋습니까? 만약에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끼리의 싸움이 하드웨어 성능 싸움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당연히 소니가 이겨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닌텐도 위가 압도적으로 지금 1등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 사는 이유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고요. 그러면 게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다양한 게임을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자기 자체나 하청업체에서만 시켜서는 못 만듭니다. 다양하게도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 게임기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대부분이 서드 파티라고 하는데요. 즉 하청업체가 아닌 그냥 수평적인 다른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게임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드웨어끼리 싸울 때는 그 1대1로 자기들끼리 싸운다면 뭐 예를 들자면 소니는 이 정도 크기의 본체가 있고요. 힘이. 그리고 닌텐도는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드웨어끼리만 싸운다면 소니가 훨씬 이길 텐데요. 정작 싸움은 연합군 싸움이거든요. 게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애들이 다 붙어서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 소니는 자기 덩치는 이 정도 크지만 얼마 못 모았어요, 연합군을. 그러니까 이 정도 덩치가 됐던 거고요. 닌텐도는 처음에는 자기는 조그만데 엄청나게 많은 연합군을 모아서 이 정도가 된 겁니다. 이렇게 싸우다 보면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죠. 닌텐도 위가 이기는 거죠. 즉 뭐 어떤 뜻이냐면 요즘 그 많은 비즈니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자기 혼자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타인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포섭을 해서요. 그 사람들의 장점을 최대한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그게 현대 비즈니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원인 셈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수평적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저게 그냥 그 하드웨어 전화기인데요. 저게 강력한 힘을 갖는 것들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들이 애플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컨텐츠 업체들이 저기다 컨텐츠를 보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능력들이 무서운 거라 만약에 한국의 삼성이나 LG에서 성능은 더 뛰어난 휴대폰을 만들더라도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자발적인 생태계를 만들지를 못하면 그러면 뭐 저기 전쟁은 보나마나 저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저걸 하드웨어만으로 보지 말고요. 저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 그 커다란 전체적인 면을 봐야 그나마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안타깝죠. 아직도 그 시각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삼성이나 LG조차도. 근데 거기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불리한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실은 언어 구조인데요. 우리나라가 보면 그 저기 극존칭부터 하칭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 저기 경칭의 그 종류가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다 보니 사실은 언어라는 게 사고 체계를 지배하기 마련이라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면 처음부터 대학 학번이나 고등학교 출신 이런 것들 비교해 본 다음에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저 사람이 내 위인지 미친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그 다음부터 아주 마음 편하게 이제 대화를 하는 게 저를 포함한 한국 사람들이다 보니 수평적인 사고방식이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런 게 그 나타난 예 중에 하나가 아웃라이어즈라는 책을 보시면 그 대한항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흥미있게 봤었는데요. 그 대한항공이 우리 기억에도 약 10년도 전에 뭐 20년 전 정도 되겠네요. 그때만 해도 세계 최하위 항공사 아닙니까? 워낙 사고가 많이 나서 최하위 항공사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지금은 놓고 보면 세계 최상위거든요. 거의 사고가 안 일어나는. 그래서 뭐 이렇게 단기간에 저렇게 그 최하위에서 최상위로 이렇게 옮겨간 항공사들이 사례가 참 드물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봤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어느 정도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 나온 얘기들을 들려드리면 이랬답니다. 비행기에서 그 조정석이 있는데 거기에 기장, 부기장이 항상 타고 있는 게 다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장이 그 잘못 실수로 또는 피곤해서 판단착오로 그 위험한 그런 것들을 판단을 못하면 그때 부기장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호 보완 체계가 이제 기장, 부기장 체제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 서로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부기장이 기장한테 토를 못 다는 그런 문화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기장이 괜찮다고 하는데 부기장이 토달지는 못하다 보니까 저기 굉장히 위험한데 말 못하고 있다가 다 떨어져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는 그 기 내에서 하는 대화도 서로 같은 한국 사람끼리인데도 영어로 바꿨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영어로 하게 되면 그 뭐 존칭도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도 하게 되고 하면서 굉장히 사고율이 아주 급락했다. 그래서 세계 최상위 항공사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었다. 그런 게 이제 책에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도 이런 그 수평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나라 언어 구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불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을 해야 이제 21세기는 융합의 시대고요. 또 융합의 시대는 수평적인 사고방식의 시대거든요.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고방식도 그렇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도 그렇고요. 모든 게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가는 시대다 보니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됐고요.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균형 감각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 현상이라는 게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이쪽 아니면 저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세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세상을 흑백 논리로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고요. 또 약간 더 이제 비꼬면 머리 나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더라고요. 균형 감각에 대해서는 저는 참 좋아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그 일본 여류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했던 표현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균형 감각이란 양극단의 정확하게 중간 지점에 가만히 서 있는 그런 게 균형 감각이 아니다. 진정한 균형 감각은 양극단을 오고 가면서 끊임없이 최적점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거기 참 공감을 하는 게 그 균형 감각은 동적인 개념 같더라고요. 정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항상 이제
이 두 개의 선택 중에서 정답은 항상 그 도중에 있게 마련했는데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역동적으로 바뀌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적절한 이렇게 균형 잡힌 그 지점을 찾으러 나가는 과정이 균형 감각인데요. 그래서 그분 말씀에 정말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보면 근데 이렇게 흑백 논리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여러 분야에서 기술 분야도 그렇고요. 뭐 정치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각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많고요. 심지어 교육 분야, 예를 들면 문과, 이과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한두 나라만 문과, 이과 구분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문과, 이과 다 해본 사람 입장에서 저는 경영학 석사도 했고 공학 석사도 했고 의학 박사도 했으니까요. 다 이렇게 넘나들면서 보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게 뭐였었냐면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 나눌 때 기준이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 잘하고 수학 못하면 문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영어 못하고 수학 잘하면 이과 가고 그런 건데요. 제가 이제 워튼스쿨 MBA를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 워튼스쿨은 세계에서 금융 쪽은 가장 유명한 MBA인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수학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금융의 전문가가 될 수 없더라고요. 수학적인 그런 머리가 있어야 금융을 잘하게 되는 그 베이스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기술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은 세계적으로 이제 최신 정보들은 다 영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야 좋은 엔지니어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해야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가 되고요. 영어를 잘해야 세계적인 엔지니어가 되고 이제 과학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옛날 사고방식으로 수학 못하면 문과 가고 영어 못하면 이과 가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도 나올 수가 없고 세계적인 그 좋은 과학자도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죠. 근데 왜 저렇게 아직도 나누나? 저는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겠다.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런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이 균형 잡힌 시각,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도 이제 아이폰 보면서 나름대로 느꼈던 그런 생각들이었죠. 그래서 그 세 가지인데요. 세상은 두 가지 이상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제대로 된 본래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융합의 시대에서의 시대 정신은 핵심적인 개념은 수평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 그래서 상대방 다른 전문 분야에 대해서 나보다 하수라든지 나보다 위라든지 그런 수직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고 그 사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 사람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개념에서의 수평적인 사고방식인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균형 감각. 그것이 양쪽 어떤 극단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 또는 그 양쪽 극단적인 그 선택 정확하게 중간 지점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양쪽을 오고 가면서 끊임없이 최적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동적인 개념, 과정, 그런 것들이 이제 균형 감각이다. 그런 세 가지를 아우르는 말은 저 말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어로 하자면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도요타에서 요즘 많이 힘들긴 하지만 처음에 저는 도요타가 초창기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은 도요타가 저렇게 지금 어려워진 것도 어쩌면 균형 감각 상실인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서 경영을 해보면 항상 이렇게 잡기 어려운 두 마리의 토끼가 한쪽은 품질이고 한쪽은 효율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품질만 막 하다 보면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비용만 쫓다 보면 품질이 엉망이 되다 보니 그래서 항상 근데 이 둘을 이렇게 얻는 게 그게 경영인데요. 결국은 그것도 균형 감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 사이를 오고 가면서 최적점을 찾아내려는 끊임없는 과정이 지금 현대 경영이지 않습니까? 균형 감각을 상실한 게 도요타의 비극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해석은 그런데요. 근데 이제 도요타가 동적인 개념을 아직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저런 말을 했었죠. 현대에 있어서의 전문가는
T자형 전문가여야 된다. 그런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참 신선한 충격이었었는데요. 예전에는 전문가라고 하면 한 분야에 있는 깊이 있는 지식만 있으면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느라고 자동차가 안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달았던 게 한 분야만 깊이 아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구나. 오히려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까지 갖춘 사람만 전문가구나. 그래서 T자형 인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그냥 그림 그대로 저 수직 막대기는 T자에서 수직 막대기는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뜻하고요. 저기서 이제 수평 막대기는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 그래서 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인재지. 저 수직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저 사람은 21세기형 전문가가 아니다. 굉장히 명쾌하게 저 나름대로 설명을 했던 것 같고 저도 거기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사실은 이거 제가 말씀드릴 자격은 없는데 여기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의대생 시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의과대학 다녔던 데가 80년대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재미의학자 어떤 한 분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던 그런 의학 상식을 너무너무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황우석 씨보다 더 유명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이제 그 시절에 젊은 의사들끼리 모여서 뭐라고 했느냐면 의사들이 참 잘못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그때까지는 환자분이 오면 병을 제대로 잘 낫게 해주는 것만이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 그 환자분들이 자기 병에 대해서 궁금한데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리고 국민들이 건강상식에 대해서 너무너무 갈증이 심하고 목이 말랐는데 의사들은 그거 자기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다 보니 결국은 알기 쉽게 풀어주는 사람한테 전 국민이 다 이렇게 혹한 거죠. 그래서 젊은 의사들끼리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의사가 되면 그 환자 열심히 진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분야에서의 어떤 상식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한 분야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즉, 이 분야에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거가 전문가 역할이 다가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 분야의 상식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전 국민들에게 제대로 잘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전문가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의사 그만두고 IT 쪽으로 접어들었는데요. IT 쪽을 보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IT 분야 사람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세상의 전부예요. IT가. 매일매일 같이 IT 하는 사람들끼리 항상 하는 과제가 IT 분야의 이야기고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주위에 접하는 사람들 전부 IT 사람이다 보니 우리끼리는 IT 사람들끼리는 전 국민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또 이게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이제 시야를 벗어나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전문 직종들이 참 많은데요. 모든 전문 직종이 전 국민 대상으로 보면 마이너리티더라고요. 결국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고 그 일을 하지 않거나 또는 그 분야에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대다수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IT 분야에서 너무너무 상식적인 부분 또는 문제점들을 일반 국민이 알 리가 없는데 내부에서만 있다 보면 매일매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전 국민이 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저는 의사 때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IT 쪽으로 와서는 사실 벤처기업 CEO 하면서 그 쓴소리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먹이사슬 구조 속에 벤처기업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올바른 이야기하면 오히려 회사에 나쁜 영향을 끼쳐요. 당장 이렇게 주먹이 가까우니까요, 항상. 그래서 그래서 보통 많은 이제 벤처 CEO들이 그 쓴소리라든지 업계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용기를 얻었던 이유가 사실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알면서도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안 하면 그거는 인생 잘못 사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벤처 버블부터 시작해서 벤처 기업 95% 망한다. 또 한국에서 빌 게이츠도 성공하기 힘들다. 그리고 또 한국은 IT 강국이 아니고 IT 소비 강국이다. 그 말도 사실은 2003년에 했었고요. 그러니까 7년 뒤 지금 와서 아이폰 모습을 보면 저게 다 예견됐던 거거든요. 20세기까지는 이랬던 것 같아요. 한 분야의 전문가의 실력 하면 전문 지식 이랬거든요. 근데 21세기는 저 수식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21세기 전문가의 실력은 뭐냐? 전문 지식 곱하기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그 분야에서 아무리 일을 잘하고 있어도 그 분야에 있어서의 그 상식이라든지 문제점을 다른 전문가나 다른 국민들에게 제대로 잘 알리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주위에서 보기에 그 사람 전문가로서는 자격이 부족한 거죠. 실력이 부족한 거죠. 저게 아마 현대에 있어서의 그 전문가의 역할을 나타내는 그런 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요타 T자형 인재 보면서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전문가라고 하면 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은 기본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드린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도요타 T자형에는 커뮤니케이션이 빠져 있잖아요. 도요타의 T자형 인재는 한국 사람한테는 안 맞고요. 일본인 전문가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 한국 사람들한테 도요타 T자형 인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큰 게 하나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건 일본인 인재상이고 전문가상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나름대로 그런 그 인재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세 가지 요소를 담은 알파벳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A가 제일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A도 도요타의 T가 수직 막대기, 수평 막대기인 것처럼 저것도 그냥 그 그림으로 풀 수 있겠더라고요. 사람 인자에 도중에 가교가 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저건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팀워크나 배려나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알파벳 순으로 보면 T보다 훨씬 더 앞이고요, A가. 그런 생각에 이제 제가 A형 인재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한국인으로서 전문가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 그리고 또 더불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저런 세 가지가 조합이 돼야 완벽한 그런 한국인 전문가상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가 아니구나. 오히려 다른 분야에 대한 이렇게 전문가상으로 하고 저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요. 카이스트에서 보는 학생들 많은 모습들이 어떠느냐면 안정적인 거, 전망 이런 것들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망이 참 얼마나 부질없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살면서 많이 느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에 2년 동안 워튼스쿨에서 학생으로 20, 30대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요. 2008년에 졸업할 때 제 동기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파이낸스 전공을 했어요. 금융 전공. 그리고 워튼스쿨에서 파이낸스 전공을 하게 되면 월스트리트가 가까우니까 거의 정말 거의 고생 안 하고 다 이렇게 거기 들어가게 되거든요. 보수도 많고요. 무엇보다도 주위에서 둘러보면 동기 동창들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굉장히 안심을 하면서 가게 돼요. 그렇게 하고 갔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돌아와서 기업가 정신 쪽을 가르치겠다는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쳐서 MBA를 들어간 거니까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기업가 정신 전공한 저희 전체 학년에서 2사람밖에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그거 전공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넉 달이 채 지나기 전에 9월 15일 날 갑자기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불어닥치고요. 제 동기들이 거의 다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이제 계속 받았던 메일이
혹시 한국에 자리 없냐고 알아봐 달라고 그 부탁을 이제 계속 받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데가 절대로 안정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면 이제 머저리티에 끼면 안정되다는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주식 투자 이야기를 막 하게 되면 집에 돌아가는 즉시 자기 가진 주식 다 파는 게 낫잖아요.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면 절대로 안정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6, 7년 앞을 잘 못 내다보는 게 또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들이 대학 들어가고 선택할 때 그 사람들이 업계에 나와서 일을 하려면 최소한 10년 후를 바라봐야 되는데 10년 후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데를 택해서 가게 되니까 졸업하고 나면 상실감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리석음들, 많은 똑똑한 학생들이 또 다 지원하다 보니까 같이 군중심리로 몰려서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 되고요. 그러니까 전망을 누구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도 전망에 이렇게 집착을 해서 계속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칠 때 보면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1, 2, 3, 4, 1, 2, 3, 4 쓴 사람보다 조금 공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푼 사람들이 성적이 더 나쁘잖아요. 마치 그런 게 아마 미래의 전망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 안정도, 너무 사람들이 안정 추구를 많이 하는데요. 카이스트 학생들이. 근데 안정도 참 덧없다는 게 세포가 왜 살아있느냐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불안정을 유지하니까 세포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세포가 보시면 세포 속으로 소금기가 들어가면 세포가 죽잖아요. 세포 밖은 소금기가 많고 세포 속은 소금기가 적으니까 농도차로 계속 들어옵니다. 소금이. 그러면 세포는 끊임없이 자기가 살아있는 한 계속 에너지를 써가지고 소금을 바깥으로 퍼내요. 그리고 또 그 세포 속은 포타슘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세포가 포타슘이 많이 있어야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어서요. 바깥에는 별로 없는 포타슘들을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긁어 모아요. 계속.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세포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즉, 불균형, 불안정을 유지하는 게 세포가 살아있는 그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안정은 언제 찾아오느냐? 죽으면요. 세포가 막이 터져버리면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막아놨던 소금이 물밀듯이 세포 속으로 들어오고요. 그동안 고이고이 모아놓았던, 평생을 걸쳐서 모아놓았던 포타슘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평안해지고 안정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죽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세포도 그렇고요. 삶도 그렇고 인생의 본질도 불안정인 것 같더라고요. 세상의 안정이라는 건 환상인 것 같고요. 절대로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은 없는데 이렇게 환상을 쫓으면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생의 본질이 저는 불안정이 인생의 본질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히려 자기가 인생의 주인된 입장에서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는 입장에 서는 게 제대로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더 이제 굳히게 됐던 것 중에 하나도 한 5년 전일 거예요. 직업 만족도 조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직업을 아마 1000여 개 정도로 나눈 다음에 직업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가 참 재밌었던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직업 만족도가 높은 직업 1, 2위가 작가분들이잖아요. 사진작가, 작가 이런 창조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제약에서 좀 더 자유로운 분들이 직업 만족도도 훨씬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게 돈을 많이 버는 순위도 아니고요. 근데 또 반대로 직업 만족도 최하위를 이렇게 보시면 1위가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예쁘게 태어나면 참 세상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업이 되면 그렇지는 않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제가 보면서 신기했던 게, 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 직업 만족도 최상위와 최하위가 같이 저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죠. 그리고 최하위 2위가 의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3, 4, 5위가 보면 크레인 운전사, 화물 트럭 운전사 이렇게. 그래서 3, 4, 5위를 묶어보면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고속도로 막고 농성을 할 정도로의 사람들보다도 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의사인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애가 의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다들 원하시는데 정작 의사들은 저렇게 만족도가 낮거든요. 그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참 궁금했고요. 우리나라 전체 의사들 중에 4명 중에 3명 이상이 의사 직업을 싫어해요. 저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참 미스테리인 것이 모든 부모님들은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자녀가 정작 의사들은 4명 중에 3명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걸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뭐 답이 있을 수는 없는데요. 제가 의대 다닐 때 제가 존경하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제 은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사는 똑똑한 사람은 필요 없다.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의사가 돼야지. 그런 말씀을 수업 시간 중에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참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보면 제 동기들 중에서 굉장히 굉장히 좋은 의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보면 하루에도 환자 숫자가 뭐 수백 명에 이르는데 그걸 일주일 내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환자가 병에서 나으면 자기 일처럼 이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로 그 사람은 그래서 참 타고난 의사다. 정말로 좋은 의사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 중에서 혼자서 친구도 별로 없어요. 혼자서 집에서 책 보는 거 좋아하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적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주위에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다 의대를 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의사가 되죠. 근데 의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본질은 하루에 100명 이상의 처음 보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직업이 의사거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다 이렇게 문제가 있고 병이 있는 분들 100명 이상을 처음 보는 사람들과 거의 평생 이야기를 하는 직업이 의사인데요. 아마 상상해 가실 거예요. 주위에서 만약에 이런 내성적인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한테 평생 그렇게 100명 이상의 사람과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그 친구한테는 지옥이거든요. 전혀 적성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런 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성적이 돼서 자기 성격이 안 맞는데 그렇게 의사 직업을 택했던 사람은 그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엄청나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봐도 전망이나 안정만 쫓는 게 자기 자신의 적성이나 이런 것들 돌보지 않고 안정만 쫓는 게 얼마나 덧없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본질들은 저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려는 선택의 본질만 놓고 보고 얼마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내가 더 의미를 느낄 수 있는가, 내가 또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가. 저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도 사실은 있는데요.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선은 자기가 도대체 뭘 잘하는지를 대부분 모르고요. 왜냐하면 뭘 잘하는지를 알려면 직접 해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 뭐 수만 가지 일 중에서 직접 해본 일은 학생들 같으면 손 꼽거든요. 5개 이상 넘어가는 학생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그러면 보통 이제 분류를 할 때 이 많은 그런 일들 중에서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은 일들을 나눠서 자기 편견과 선입관으로 그냥 나누는 거죠. 어떤 일들은 나한테 맞을 거다. 어떤 일들은 나한테 안 맞을 거다. 그냥 그러고 마는데 그러면서 실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도 마이클 조던이 농구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농구 그만두고 야구하러 갔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꿈이었다면서 갔는데 그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 잘해서 메이저리그 갈 줄 알고 갔겠지만 결국 거기서 쫓겨나게 되어서 다시 농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사람들도 자기가 잘하는 것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혼동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반드시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닌데 그걸 이렇게 혼동을 하다 보면 저 판단을 많이 그르치기가 쉬운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고민들을 하도 많이 해서요. 보면 학생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고민이라는 게
지긋지긋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발 이 고민만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되면 좋겠다. 많이 그렇게 그런 마음들을 먹게 되는데, 사실은 고민들이라는 게 좋은 면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저도 직업 4가지 하면서 사실은 고민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의사 그만둘 때는 6개월 동안 고민을 했고요. 그게 6개월 이렇게 한마디로 끝날 게 아닌 게, 똑같은 고민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6개월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지긋지긋했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 고민이라는 게 마치 그 강상준 교수님 표현대로, 그분이 쓴 고민하는 힘 이런 책을 보면 나오는 표현이 고민은 축복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정말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고민을 시작할 때는 답이 없는데요. 고민을 오래 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한 경험들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저도 신기한 경험이었었죠. 근데 보통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참 잘 모르더라고요. 그걸 알 수 있는 순간은 옛날 인류들은 전쟁터였던 것 같고요. 현대에서는 고민과 선택의 순간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기는 도전정신이 투철한 과감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 스스로를. 근데 선택의 순간에 오랜 고민 끝에 안전한 선택을 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아, 나는 내가 옛날에 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과감하고 결단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사실은 이 선택하는, 이 안전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나구나. 즉, 말과 생각은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선택과 행동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고민하고 선택을 하면 자기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치인 선택할 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10년 동안 서민 정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 법안을 제출하거나 이렇게 표결을 할 때 그 반대되는 법안을 하면, 그러면 어느 쪽이 그 사람 모습인가? 그건 뭐 당연하겠죠. 그동안 말했던 게 그 사람 모습이 아니고, 선택과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그 사람 본질이 나오게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면 저 같으면 정치인 판단할 때 저는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귀를 막고 그 사람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만 보고, 그것만 보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이나 또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참 부질없다. 그런 거 많이 깨달았고요. 그래서 직업 바꿀 때마다 이제 그런 순간이 오는데, 그런 것들 경험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순간이 고민은 되고 힘은 들고 지긋지긋하지만 지나놓고 나면 참 고마운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들려주면 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많이 나가는 모습들 이렇게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저 같으면. 이건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주는 조언들 그냥 샘플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하는 수업이 어떤 수업이냐면, 교과서 내용 정리해주는 수업은 안 하고요. 그건 학생들 몫이라고 해요, 처음부터. 읽을 것들 많이 학생들이 읽은 다음에 자기들이 정리하고 제 수업 시간에 와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토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학생이랑 또는 학생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라도 하나 깨닫는 게 있는 게 목적이거든요. 사실 보면 지식은, 제가 의사를 해봤지만 1, 2년 그 분야 일을 안 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했던 것들도요. 근데 깨닫는 거는 그대로 남더라고요. 그게 결국 보니까 깨달아야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더라고요. 결국은 운명 바꾸는 건 깨닫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지식 같은 게 필요한 수업도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기업가 정신 쪽 수업 같으면 지식으로 남아봤자 리더십 책 처음부터 끝까지 외운다고 리더십 있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깨닫고 행동이 바뀌어야 리더십이 생기고 운명이 바뀌고 기업가 정신의 본질이기도 하고. 그래서 학기 끝날 때 마지막 시간에 그 학생들한테 일종의 이제 떠나보내면서 선물로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그 학생한테 적합한 그런 조언들을 이렇게 모아서 학기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일러줘요. 이게 샘플인데요. 이번 학기 때 했었던 것들인데요. 여러 가지인데요. 뭐 그 중에 하나는 첫인상보다 마지막 인상이 더 중요하다. 세상 살다 보면 첫인상보다 더 중요한 게 마지막 인상이다. 그리고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 먼저 해라. 고 했었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급한 일만 열심히 하고 중요한 일은 6개월, 1년 후의 일이니까 급한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6개월, 1년 후에 보면 급한 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는데 중요한 일은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오히려 급한 일은 어떻게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하게 마련이니까 중요한 일부터 6개월 일정을 잡고 먼저 한 다음에 그러면 급한 일들 더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중요한 일들을 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또 해가지고 한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 매 학기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중이죠.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절반 이상은 듣기 능력인 것 같더라고요. 회사 경영을 해보다 보면 듣기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자기가 제대로 그 사람이 한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저 나름대로 해석해서 물어보고 그 과정, 그게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에 50%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듣기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거 조직 경영하면서 많이 절감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자기 말을 들어준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후련하다고 해야 되나요? 고마워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설령 말을 잘 못하더라도 듣기만 잘하더라도 그 사람은 말 잘하고 잘 안 듣는 사람보다는 100배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의사 그만두고 이제 회사 만들 때 6개월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생각 정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뚜렷하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고민하다 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깨달았던 게 흔히들 왜 실패가 사람 발목 잡는다고 하잖아요.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 주저하게 되고 해서 한번 실패를 하면 사람이 마음이 약해진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성공이 똑같더라고요. 사람이 열심히 살다 보면 뭘 하나 가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모든 결정을 할 때 이걸 안 놓으려고 하게 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과거를 잊어야 되더라고요. 성공이든 실패든 다 잊어버리고 판단하는 게 맞겠다. 그거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위 사람들 평가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카이스트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원해서 어떤 과를 와요. 그래서 대학교 1, 2학년 때는 괜찮은데요. 노느라고 3, 4학년이 되면서 여전히 이 과가 자기 적성에 안 맞고 이걸 평생 이 일을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다른 과를 과감하게 선택할 용기도 없어요. 그러면서 막 불행해지니까 주위에 이제 그 모습 바라보는 부모님도 다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보면 남들 행복하게 해주려면 자기가 먼저 행복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하면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이 사람이 만약에 행복하다면 그러면 주위 사람도 그 모습 바라보고 마음을 풀고 같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의 평가에 또 너무 신경 쓰고 연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3번째로는 결과를 미리 욕심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실 일을 할 때 보면 선택을 한 다음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운이 좋으면 그러면 성공을 하기 마련인데요. 근데 그런 과정들 다 생략하고 결과만 놓고 그 결과물만 놓고 비교하고 하다 보면 그 욕심이 아무래도 앞을 가려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만약에 그 3가지만 지킬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선택의 본질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질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택을 하면 내가 더 의미를 느낄 수 있고 더 재미있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더 잘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놓고 봤더니 의대 교수 일도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일이고요. 재미있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졸업생 동기 중에 가장 먼저 교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하는 일이었는데 이쪽 컴퓨터 바이러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의사 쪽은 저 하나 빠진다고 업계가 변화가 없는데 이쪽은 제가 빠지면 완전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사실 더 큰 일이고요. 그 다음에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두 가지를 하면서 7년 동안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컴퓨터 일하고 나머지는 하루 종일 이제 의사로 열심히 살았는데요. 근데 3시에 일어나서 인스턴트 커피 끓이고 일하다 보면 3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7년 동안 의사 일도 펑크 안 내고 열심히 하고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도 계속 7년 동안 꾸준하게 만들었으니까 양쪽 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준을 놓고 보니까 그 답은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될 거라는 보장보다 일의 본질을 놓고 보다 보니 의대 교수 그만두고 중소기업 시작했던 사장이 될 수 있었고요. CEO 그만둘 때도 똑같은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뭐 앞으로 제가 또 뭐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계속 그런 기준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귀국하고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5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가 오는데 100% 부탁 전화더라고요. 강의 부탁이라든지. 그래서 없애니까 저는 하나도 안 불편하고요.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저 트위터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익명으로 가입을 해서 정보 수집만 하기 때문에 제가 제 트위터 어카운트를 사람들이 모르죠. 아이폰도 쓰는데요. 앱하고 컨텐츠만 쓰고요. 통화 기능은 안 쓰고 있어서 그래서 문명의 혜택은 받으면서 삽니다. 뭐 좀 두서가 없었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복잡한 현대사회 컨버전스 시대에 저도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면서 살면서 나름대로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그런 생각들 저 나름대로 그런 것들 두서 없었지만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